서울의 하늘은 찢어진 먹물 화선지처럼 거칠게 울고 있었다. 장마철에 정점을 찍는 폭우였다.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비는 아스팔트를 때려 회색 거품을 일으켰고,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은 빗줄기 속에서 번지고 흩어져 거대한 추상화가 되었다. 이 거대한 도시의 혼돈 속 한 여자가 비틀거리며 달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몰랐다. 며칠 전 혹은 몇 달 전이었을까. 그녀가 눈을 뜬 곳은 병원처럼 하얀 방이었고, 그녀의 기억 역시 그 방처럼 새하얗게 표백되어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자신을 서연이라고 부르는 슬프도록 다정한 눈빛의 의사 백은호가 있었다. 그는 그녀가 화재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이며 모든 것을 잃었다고 했다. 그녀의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었고, 그가 수차례의 고통스러운 수술 끝에 재건한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그녀는 거울 속의 낯선 얼굴을 자신의 것이라 받아들여야 했다. 한서연, 그것이 그녀의 이름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는 그 하얀 방의 안전함을 견딜 수 없었다. 자비로운 감옥이었다. 잠들 때마다 그녀를 찾아오는 악몽 때문이었다. 불길, 살갗을 태우는 열기 비명, 그리고 타오르는 목재가 무너지는 소리. 그녀는 질식할 것 같은 공포 속에서 깨어났고 본능적으로 문을 향해 달렸다. 그녀는 백은호 원장의 개인 클리닉을 뛰쳐나왔다. 얇은 환자복 위로 걸친 카디건은 이미 물에 젖어 솜처럼 무거웠고, 맨발에 가까운 슬리퍼는 차가운 빗물에 잠겼다. 테헤란로의 거대한 교차로. 그녀는 멈춰 섰다. 수천 개의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그녀를 겨눴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머릿속이 다시 하얗게 변하려 할 때 공기를 찢는 날카로운 경적이 울렸다. 검은색 제네시스 규십 세단이 빗물 위를 미끄러지며 아스팔트에 타이어 자국을 새겼다. 차는 그녀의 무릎을 불과 몇 센티미터 앞에 두고 멈춰 섰다. 그녀는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았고, 쏟아지는 비와 자동차의 열기가 뒤섞여 기묘한 안개를 만들었다. 차 뒷문이 거칠게 열렸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은 남자가 우산도 없이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비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날카로운 콧날, 그리고 세상을 경멸하는 듯한 차가운 눈. 태양그룹의 후계자 권지혁이었다. 그는 극도로 불쾌했다. 중요한 합병 계약을 앞두고 예민해진 신경은 이 지독한 비와 교통체증으로 이미 한계에 달해 있었다. 그런데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를 여자가 하마터면 그의 차에 치여 죽을 뻔했다. 만약 사고라도 났다면 내일 아침 신문 헤드라인은 태양그룹과 청아그룹의 합병에 치명타가 될 터였다. 제정신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비바람을 뚫을 만큼 낮고 냉정했다. 그는 여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키려 했다. 그의 임무는 이 여자를 도로 밖으로 치우고 필요하다면 운전기사에게 수표 몇 장을 쥐어준 뒤 현장을 뜨는 것이었다. 하지만 여자가 고개를 드는 순간 권지혁의 손이 공중에서 얼어붙었다. 쏟아지는 빗물에 씻겨 내려간 얼굴. 그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다고 생각했던, 그러나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경멸했던 그 얼굴이었다. 그의 약혼녀, 청아그룹의 상속녀 강민아. 그러나 무언가 달랐다. 지독하게 달랐다. 늘 완벽한 화장과 오만함으로 무장했던 강민아가 아니었다.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 찬 거대한 눈동자. 빗물에 젖어 속살이 비치는 얇은 옷. 그녀는 부서지기 직전에 유리 조각처럼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눈빛은 그가 아는 강민아의 것이 아니었다. 그 깊은 곳에는 그가 알 수 없는 거대한 슬픔과 공허가 도사리고 있었다. 권지혁의 뇌가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또 무슨 연극인가? 파파라치를 이용한 동정심 유발, 아니면 새로운 방식의 관심 끌기. 강민아 씨,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번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혼란이 담겨 있었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한서연은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소나기는 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남자는 그녀를 강민아라고 불렀다. 그 이름은 그녀에게 아무런 울림도 주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 담긴 압도적인 권위, 마치 그녀를 소유한 듯한 그 태도가 그녀의 무의식 깊은 곳을 건드렸다. 헤드라이트의 강렬한 빛, 남자의 차가운 시선, 빗소리, 그리고 그 이름. 모든 것이 뒤섞이며 그녀의 머릿속에서 다시 불길이 타올랐다. 아, 그녀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시야가 터널처럼 좁아졌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를 밀치려 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었다. 그녀는 권지혁의 팔 안으로 쓰러지듯 정신을 잃었다. 권지혁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받아 안았다. 얇은 천너머로 느껴지는 여자의 가녀린 몸과 불덩이 같은 열기.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적어도 이 여자가 아프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는 혀를 찼다. 골치 아픈 일에 휘말렸다. 그는 그녀를 안아올려 차 뒷좌석에 조심스럽게 눕혔다. 김비서,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가. 태양의료원 VIP 병동으로. 당장. 한서연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를 맞이한 것은 빗소리 대신 일정한 기계음과 희미한 소독약 냄새였다. 그녀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을 연상시키는 거대한 개인 병실에 누워 있었다. 눅눅하고 차가웠던 옷은 사라지고 부드럽고 따뜻한 환자복이 입혀져 있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다. 낯선 의사와 간호사가 그녀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었다. 강민아 아가씨, 깨어나셨습니까? 다행입니다. 심한 저천증과 가벼운 뇌진탕 증세 외에는 큰 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강민아. 그들은 또다시 그녀를 그 이름으로 불렀다. 그때 창가에 서서 폭풍이 몰아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던 남자가 돌아섰다. 아까 그 남자 권지혁이었다. 그는 이미 마른 셔츠로 갈아입었고 젖었던 머리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폭풍처럼 사나웠다. 의사 선생님, 잠시 자리 좀 비켜주시겠습니까? 명령조의 말이었다. 의료진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다. 방 안에는 두 사람과 문 옆에 그림자처럼 서 있는 김 비서뿐이었다. 고요함이 흘렀다. 권지혁은 침대로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몇 미터 떨어진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마치 법정에서 피고인을 신문하는 검사처럼 보였다. 설명해 보시죠, 강민아 씨. 서연은 마른 입술을 축였다. 머리가 아팠다. 불길의 악몽은 사라졌지만 기억의 안개는 여전했다.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권지혁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이 상황을 믿을 수 없었다. 연극은 그만하시죠. 한태준 회장님께 연락했습니다. 곧 경호팀이 도착할 겁니다. 이 밤중에 그런 차림으로 내 차 앞에 뛰어든 이유가 뭡니까? 합병을 망치기라도 할 작정이었나? 그때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대표님, 의사의 소견으로는 사고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기억 상실일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권지혁은 코웃음을 쳤다. 기억 상실 강민아가 그런 진부한 시나리오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를 다시 자세히 훑어보았다. 공포와 순수한 혼란 외에는 아무것도 읽히지 않는 저 깨끗한 눈동자. 그는 오만한 강민에게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다. 만약 이것이 영이라면 그녀는 오스카상을 받아야 했다. 서연은 그들의 대화를 필사적으로 조합했다. 강민아, 한태준 회장, 합병, 대표님, 이것은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었다. 이 남자 권지혁은 자신을 강민아라는 여자로 알고 있다. 그리고 그 여자는 한태준 회장이라는 사람과 관련이 있으며 거대한 합병의 중심에 있는 듯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다. 이름조차도 남이 지어준 것이었다. 과거는 불타버렸고 미래는 안개 속이었다. 그녀를 돌봐주던 다정한 백은호 원장이 있었지만 그의 병원은 안전한 만큼이나 답답한 울타리였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만 했다. 악몽의 근원을 찾아야 했다. 그리고 지금 운명은 그녀에게 완벽한 가면과 무대를 동시에 던져주었다. 강민아라는 이름의 가면, 그리고 저 차가운 남자와 한태준 회장이 버티고 있는 무대. 이것은 기회였다. 그녀의 텅 빈 과거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서연은 연약하게 눈을 깜박이며 고통스러운 듯 이마를 짚었다. 그녀는 평생 영이라고는 해본 적 없지만 지금 이 순간은 생존 본능이 그녀의 모든 세포를 지배했다. 메어리가 너무 아파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녀는 권지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두려움의 눈물이자 거대한 도박을 시작하는 자의 결의에 찬 눈물이었다. 당신은 저를 안다고 하셨죠. 제발 제가 누구인지 말해주세요. 권지혁은 잠시 동안 그녀를 꿰뚫어 볼 듯이 응시했다. 그의 얼음장 같은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일시적 기억 상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상황은 훨씬 더 복잡해진다. 하지만 동시에 훨씬 더 흥미로워질 수도 있었다. 텅 빈 도화지 같은 강민아라니. 그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당신 이름은 강민아. 청아그룹 한태준 회장의 외동딸이자.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내 약혼녀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약혼녀. 그녀는 이 낯설고 위험한 남자의 약혼녀라는 가면을 쓰게 되었다. 그녀는 시트를 세게 움켜쥐었다. 그녀의 도박은 시작되었다. 권지혁의 차는 폭우가 휩쓸고 간 서울의 새벽을 가르며 성북동으로 향했다. 한서연은 입을 굳게 다문 채 창밖을 내다보았다. 빗줄기는 가늘어졌지만 도시는 여전히 젖어 있었고 그녀의 마음처럼 혼란스러웠다. 그녀는 방금 전 병원에서 들은 충격적인 선언을 되새기고 있었다. 강민아, 한태준 회장의 딸, 그리고 저 얼음장 같은 남자의 약혼녀.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이름 3개를 가진 여자가 되었다. 화재 현장에서 구조된 이름 없는 생존자, 백은호 원장이 붙여준 한서연. 그리고 이제 그녀가 훔쳐야 할 이름 강민아. 차는 속도를 줄이며 거대한 벽으로 둘러싸인 저택 단지 안으로 들어섰다. 이곳은 단순한 부촌이 아니었다.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차단된 요새였다. 소나무들이 성벽처럼 도열한 긴 진입로 끝에 전통 한옥의 유려한 곡선과 현대적인 미니멀리즘 콘크리트가 결합된 거대한 분관이 나타났다. 청하원 칭자유엔이라는 현판이 희미한 새벽빛을 받아 빛났다. 차가 멈추자마자 검은 정장을 입은 경호원들과 사용인들이 달려나와 문을 열고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아가씨 돌아오셨습니까?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녀를 아가씨라고 불렀다. 서연은 권지혁의 단단한 팔에 의지해 차에서 내렸다. 그녀는 아직 뇌진탕의 여파로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그보다 더한 위압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이 집의 공기는 달랐다. 무겁고 차갑고 모든 것이 정해진 규칙대로만 움직이는 듯한 통제된 공기였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오랫동안 이 집을 지켜온 듯한 중년의 여성이 그녀를 맞이했다. 임 여사, 이 집의 총괄 집사였다. 아가씨, 이게 웬일이십니까? 병원에서는 괜찮으시다고. 임 여사의 눈은 서연의 낯선 환자복과 권지혁 대표의 굳은 얼굴을 바쁘게 훑었다. 임 여사, 아가씨는 휴식이 필요하셔. 방으로 모셔. 그리고 한 회장님께는 내가 직접 보고하지. 권지혁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최허연은 낯선 복도를 따라 걸었다. 발밑의 대리석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발에 익은 느낌이었다. 복도 끝에 걸린 거대한 수묵화. 저 그림 그녀는 어째서인지 저 그림 앞에서 울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그녀는 그것을 사고의 충격으로 인한 감정 기복이라 치부했다. 그녀가 안내된 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호화로웠다. 그러나 이상했다.
방은 최고급 가구로 채워져 있었지만 개인적인 물건이나 따뜻한 흔적이 거의 없었다. 마치 최고급 호텔의 쇼룸 같았다. 이것이 강민아의 방이었다. 이 방은 그녀의 어린 시절 방이 아니었다. 그녀의 어린 시절 방은 불길 속에 있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나온 생각에 몸서리쳤다. 아가씨, 오늘 예식을 위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잠시 눈이라도 붙이시지요. 예식. 서연이 되물었다. 네. 태양그룹과의 합병을 기념하는 아가씨의 결혼식이 오늘 오후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약혼이 아니라 바로 오늘 결혼이라고. 같은 시각 청하원의 다른 쪽 건물 회장의 집무실인 묵향제, 모샹자이. 한태준 회장은 붓을 들고 화선지 위에 인렌자를 쓰고 있었다. 그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지만 먹물은 평소보다 진하게 번졌다. 기억 상실이라. 그가 권지혁의 보고를 들으며 나직이 말했다. 그는 붓을 내려놓고 창밖에 잘 가꾸어진 정원을 바라보았다. 이사의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증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권지혁이 대답했다. 한태준은 돌아섰다. 그의 눈은 수십 년간 재계를 호령해온 포식자의 눈이었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제가 아는 강민아 씨는 이런 연극을 할 만큼 영리하지 못합니다. 적어도 이런 방식으로는요. 그녀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습니다. 한태준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렇다면 더 잘 됐지. 권지혁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원래의 강민아는 통제하기 힘든 망가지였네. 탐욕스럽고 변덕이 심했지. 하지만 태양그룹이 원하는 건 청하그룹의 바이오 기술이었고 우리가 원하는 건 자네 가문의 자본이었어. 강민아는 그 거래를 위한 필수적인 부품이었고 그의 잔인한 말에 권지혁은 어떤 표정도 짓지 않았다. 이것은 그가 동의한 거래였다. 하지만 기억을 잃은 강민아라. 한 회장은 턱을 쓰다듬었다. 텅 빈 도화지 아닌가. 오히려 다루기 쉬울 수도 있겠지. 어쨌든 결혼식은 예정대로 진행하네. 오늘 오후 서울의 모든 언론과 재계 인사들이 주목하고 있어. 이 합병을 미룰 순 없네. 그녀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권지혁이 물었다. 그것은 걱정이 아니라 변수가 생길 것을 우려하는 비즈니스 파트너의 질문이었다. 감당해야지. 그게 청하의 안주인이 될 여자의 첫 번째 임무일세. 한편 서울에서 2시간 떨어진 강원도에 한적한 프리미엄 힐링센터. 강민아는 굳게 잠긴 방문을 두들기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문 열어. 이 미친놈들아.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당장 권지혁 대표한테 전화해. 우리 아빠한테 전화하라고. 그녀는 어제 스파 관리를 받으러 왔다가 갑자기 나타난 백은호 원장. 그녀는 그를 아버지의 주치의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과 경호원들에게 붙들려 이 방에 갇혔다. 백 원장은 회장님의 명령이라며 그녀가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알 수 없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 모든 통신기기는 압수당했다. 그녀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오늘은 그녀의 결혼식 날이었다. 그녀가 권지혁을 차지하고 청하와 태양 두 그룹의 실질적인 여왕이 되는 날이었다. 누군가 감히 그녀의 자리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광기가 서렸다.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다가 무거운 대리석 스탠드를 발견했다. 오후 4시. 정과자마 청하원 연회장, 수백 명의 재계 거물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언론이 모여 세기의 결혼식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서연은 자신이 어떻게 이곳까지 왔는지 알 수 없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그녀는 최고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수억 원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착용한 인형이 되었다. 그녀의 얼굴은 전문가들의 손길로 완벽하게 꾸며졌고 거울 속의 여자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영혼이 없는 듯 공허했다. 그녀는 지금 강민아라는 이름으로 아버지 한태준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걷고 있었다. 그녀는 단상에서 기다리고 있는 남자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그는 완벽한 턱시도를 입고 있었고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가 그의 곁에 섰을 때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새벽에 그녀의 팔목을 잡았을 때처럼 차가웠지만 이번에는 단단한 안정감이 느껴졌다. 주례가 무미건조한 축사를 읽어 내려갔다. 권지혁은 자신의 옆에 선 여자를 곁눈질로 관찰했다. 진짜 강민아라면 지금쯤 승리에 도취해 모든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날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평생을 바쳤으니까. 하지만 이 여자는, 이 가짜 강민아는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그녀는 청중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단상 위의 꽃이나 혹은 허공 어딘가를 향해 있었고 그 눈에는 깊은 슬픔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왜 슬픈 것인가? 모든 것을 가졌는데. 주례가 그들의 서약을 물었다. 권지혁은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이제 그녀의 차례였다. 신부 강민아 양은 신랑 권지혁 군을. 서연은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때 권지혁이 그녀의 손을 가볍게 움켜쥐었다. 그의 천이 그녀에게 전해졌다. 정신 차려. 그의 눈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네, 그녀가 간신히 대답했다. 주례가 미소를 지으며 선언했다.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혹시 이 결혼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십시오. 관례적인 멘트였다. 하객들은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다. 바로 그때였다. 꽝! 연 회장의 육중한 이중문이 거칠게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값비싼 드레스가 찢어지고 머리가 산발이 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눈물로 얼룩져 있었지만 그 얼굴은 단상 위의 신부와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다. 그녀는 스탠드로 경호원들을 내리치고 차를 훔쳐 미친 듯이 서울로 달려온 참이었다. 매엄초. 강민아가 갈라진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음악이 멎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숨을 죽였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강민아는 비틀거리며 버진 로드를 걸어 들어왔다. 그녀는 단상 위에 서연을 향해 피 묻은 손가락을 떨며 겨누었다. 저 여자는 아야. 저 여자는 사기꾼이라고. 그녀가 울부짖었다. 내가 진짜 강민아야. 한서연은 자신의 부케를 쥔 손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돌아섰고 자신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그리고 적이 될 또 다른 자신과 마주 보았다. 권지혁은 두 여자 사이에서 차갑게 굳어 있었고 한태준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서울 전체가 이 충격적인 스캔들의 증인이 되었다. 연 회장은 얼어붙었다. 수백 명의 눈동자가 단상 위의 신부와 문 앞에 선 불청객 두 개의 완벽하게 동일한 얼굴 사이를 바쁘게 오갔다. 시간은 정지했고 유일하게 움직이는 것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뿐이었다. 강민아는 이 충격적인 침묵을 깨고 괴성을 질렀다. 저 년을 끌어내. 저 미친년이 내 결혼식을 망치고 있어. 경호원들 뭐해. 그녀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찢어진 드레스 자락을 휘날리며 단상을 향해 돌진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저 가짜의 머리채를 잡는 것이었다. 오빠. 그녀는 권지혁을 향해 울부짖었다. 속은 거야. 저 여자는 아빠가 어디서 데려온. 그러나 그녀가 한서연에게 손을 뻗기도 전에 권지혁이 본능적으로 한 걸음 움직여 서연의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몸은 서연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방패가 되었다. 그것은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벽녘 빗속에서 쓰러지던 연약한 여자를 받아 안았던 그 본능의 연장이었다. 이 작은 움직임 하나가 강민아의 마지막 남은 이성을 끊어버렸다. 비켜, 너까지 저 년한테 홀린 거야. 비켜. 모두 조용히 해. 그때 한태준 회장이 사자의 포효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장내의 모든 소음이 그 한마디에 잦아들었다. 경호원들도 강민아도 심지어 기자들조차도 감히 셔터를 누르지 못했다. 모든 시선이 단상 위의 신부 한서연에게 쏠렸다. 그녀는 이 상황의 중심이었다. 그녀는
이 혼돈을 끝내야 했다. 만약 그녀가 여기서 무너지면 그녀는 가짜로 낙인 찍혀 쫓겨날 것이고 그녀의 과거를 찾을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 터였다. 그녀는 떨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공포 때문만이 아니었다. 이 저택 청하원. 이 공간은 그녀의 뇌 깊숙한 곳을 자극하고 있었다. 잊고 있던 감각들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강민아를 향하지 않았다. 권지혁도 한태준 회장도 아니었다. 그녀는 하객들 앞줄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서 있는 총괄 집사임 여사를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이크를 통해 연 회장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임 여사님, 임 여사의 어깨가 크게 움찔거렸다. 지난 10년간 새로운 강민아 아가씨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여사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었다. 그저 어이 혹은 아줌마였다. 기억나세요? 서연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들었다. 이것은 연기가 아니었다. 뇌진탕과 충격으로 인해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이 이 익숙한 얼굴과 공간 앞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홍역을 심하게 앓았어요. 의사도 포기하라고 했었죠. 그때 임 여사님이 사흘 밤낮을 꼬박 내 옆을 지켰어요. 그리고 나한테 묵은지 김칫국을 끓여줬어요. 강민아가 비웃었다. 뭐라는 거야 저게. 김칫국 미쳤어 완전히. 하지만 임 여사는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눈이 걷잡을 수 없이 흔들렸다. 서연은 말을 이었다. 고춧가루는 하나도 넣지 않고 들기름에 오래 볶은 묵은지하고 쌀뜨물만 넣고 끓여줬어요. 그래야 내가 유일하게 밥을 먹는다고. 그건 여사님하고 나만 아는 거였는데. 임 여사의 손이 입을 가렸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10년 전 불길 속에서 사라진 진짜 아가씨 한지원 양만이 아는 비밀이었다. 독한 약 때문에 입맛을 잃은 어린 주인을 위해 그녀의 할머니가 알려준 비법으로 끓여주었던 특별한 국. 지금의 강민아는 입맛이 까다롭기만 했지 그런 과거를 알 리가 없었다. 서연은 이어서 연 회장 입구 쪽에서 이 모든 것을 두려운 눈으로 지켜보던 늙은 정원사를 바라보았다. 김 할아버지, 어머님 관절염은 좀 어떠세요? 예전에 제가 숨어있던 온실에서 절 찾아내시고는 어머님 드리려고 구웠던 군고구마를 제 손에 쥐어주셨잖아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순간 연 회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다. 청하원에서 오래 일해온 사용인들의 얼굴에 경악과 혼란, 그리고 이내 어떤 희미한 확신이 떠올랐다. 그들은 지난 10년간 오만하고 제멋대로인 강민아를 모셔왔다. 그녀는 하인의 이름이나 가족사는커녕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단상 위에 선 저 신부. 그녀의 눈빛, 그녀의 말투, 그녀가 기억해낸 아주 사소한 추억들. 그것은 모두가 잊고 지냈던, 그러나 마음속 깊이 그리워했던, 돌아가신 사모님을 꼭 닮았던 그들의 진짜 어린 아가씨 한지원의 것이었다. 권지혁은 이 모든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부가 어떻게 이 저택의 가장 오래된 하인들의 마음을 단 몇 마디로 무너뜨리는지 목격했다. 그녀의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진짜였다. 이것은 기억 상실 환자가 아니라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강민아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새벽녘 차창 너머로 본 그녀의 얼굴이 왜 그토록 낯설면서도 익숙했는지. 그녀의 귓불에는 강민아의 트레이드마크인 점이 없었다. 대신 메이크업으로도 완벽히 가려지지 않은 눈썹 근처에 희미하고 오래된 흉터. 그것은 그가 어릴 적 아버지의 모임에서 딱 한 번 보았던 불타 죽었다는 그 아이 한지원의 흉터와 같은 위치였다. 한태준 회장은 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사용인들의 동요, 권지혁의 흔들리는 눈빛, 그리고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리는 기자들. 최악의 스캔들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기회일 수도 있었다. 그는 이 혼돈을 통제해야만 했다. 한 회장은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가 주례자에게서 마이크를 빼앗았다. 오늘 와주신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하고 강력했다. 보시다시피 제가 준비한 놀라운 선물이 조금 극적인 방식으로 공개되고 말았군요. 연 회장이 다시 한번 술 넘겼다. 선물이라고. 한태준은 먼저 문 앞에 선 강민아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그곳에 서 있는 아이. 그가 강민아를 가리켰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 딸 강민아입니다. 10년 전 끔찍한 화재로 제 아내와 유일한 딸을 잃은 후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제가 고아원에서 입양한 아이입니다. 아바, 강민아가 배신감에 찬 비명을 질렀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리고 한태준은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돌아섰다. 그는 서연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서연은 그 차가운 손길에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이 아이가, 그의 목소리가 감동으로 떨리는 듯했다. 완벽한 연기였다. 바로 10년 전 그 화재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제 친딸 한지원입니다. 연 회장이 폭발했다. 그렇습니다. 제 딸 지원이는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으나 모든 기억을 잃고 끔찍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 자비로운 의사의 도움으로 얼굴을 재건하고 기억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야 제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뒤편에 조용히 서 있던 백은호 원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백 원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사전에 계획된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지원이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이 사실을 비밀에 붙이고 결혼식 후에 모든 것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미나는 당연히 돌아온 언니를 환영해야 할 자리였는데 이런 소란을 피우고 말았군요. 이것은 천재적인 거짓말이었다. 이 한마디로 그는 모든 상황을 정리했다. 강민아의 분노는 질투심 많은 동생의 소란으로 격화되었고 한서연 아니 한지원은 비극적인 상속녀의 귀환이 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이 스토리를 타전했다. 태양그룹과의 합병은 이제 더 확고해졌다. 권지혁은 입양된 상속녀가 아니라 진짜 핏줄과 결혼하게 된 것이었다. 그날 밤 결혼식은 혼란 속에서 강제로 마무리되었다. 권지혁은 신부의 안정을 위해 별채의 손님용 숙소로 안내되었고 강민아는 진정해야 한다는 명목해 경호원들에게 끌려가 자기 방에 감금되었다. 청하원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 고요했다. 하지만 한지원 서연은 이제 이 이름을 받아들였다. 그것이 진짜 자신임을 온몸의 세포가 말해주고 있었다. 에게는 이제부터가 시작이었다. 결혼식장에서 터져나온 기억의 파편들이 그녀를 고문했다. 그녀는 드레스를 벗어던지고 맨발로 저택을 걸었다. 사용인들은 이제 그녀를 두려움과 경외심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며 멀리서 고개만 숙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본능처럼 저택의 북쪽 별관으로 향했다. 10년 전 화재 이후 완벽하게 폐쇄된 곳, 먼지가 쌓이고 거대한 자물쇠와 판자로 입구가 막혀 있었다. 그녀는 근처의 창고에서 쇠지렛대를 찾아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판자를 뜯어내고 자물쇠를 부쉈다. 문이 열리자 10년 묵은 재와 먼지, 그리고 죽음의 냄새가 훅 끼쳐왔다. 이곳이 그녀의 집이었다. 그녀는 불에 탄 복도를 걸었다. 검게 그을린 벽지 녹아내린 샹들리에. 그녀의 머릿속에서 비명이 울렸다. 어머니의 웃음소리, 유화 물감 냄새가 떠올랐다. 그녀는 다락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어머니가 사용하던 화실, 악몽의 근원이었다. 그녀가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되살아났다. 지원아 숨어저기, 화구 상자 안에 절대 나오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어머니가 그녀를 좁은 상자 안에 밀어넣고 밖에서 잠갔다. 그리고 누군가 화실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낯선 목소리가 아니었다. 어린아이의 목소리. 아줌마 미워, 지원이도 미워, 다 타버려. 그리고
기름 냄새와 함께 폭발적인 화염이 일었다. 어머니의 마지막 비명. 엄마. 지원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다. 그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잿더미를 뒤졌다. 불에 탄 캔버스 더미 아래에서 열기에 뒤틀렸지만 가까스로 형태를 유지한 철제 상자를 발견했다. 어머니의 보석함이자 일기장이었다. 그 안에는 불에 그을린 일기장이 있었다. 대부분은 훼손되었지만 마지막 몇 장은 읽을 수 있었다. 태준 씨가 그 아이를 데려왔다. 미나. 아이는 굶주린 짐승처럼 이 집을 바라본다. 그리고 지원이를 바라보는 눈빛은 그보다 더 어둡다. 오늘 지원이에게 불타는 건 다 바꿀 수 있어서 좋다는 무서운 말을 했다. 나는 두렵다. 태준 씨는 그저 아이의 질투일 뿐이라고 웃어 넘겼지만, 그리고 일기장 밑바닥에서 철제 상자가 지켜낸 작은 물건이 굴러나왔다. 라이터였다. 싸구려 플라스틱이 아니었다. 묵직한 은색에 정교한 세공이 들어간 듀퐁 라이터였다. 한태준 회장의 것이 아니었다. 지원은 이 라이터를 기억했다. 불이 나기 며칠 전 어린 강민아가 정원에서 몰래 이 라이터를 가지고 노는 것을 보았다. 어디서 났어? 주웠어? 이제 내 거야. 한지원은 그을린 일기장과 차가운 라이터를 움켜쥐었다. 그녀의 눈에서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녀의 기억 상실은 끝났다. 그 자리는 지옥불보다 더 뜨거운 확신과 분노로 채워졌다. 이것은 방화였고 살인이었다. 그리고 오늘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소동은 그 범인이 누구인지 온 세상에 증명했다. 결혼식의 혼돈이 가라앉은 청하원의 아침은 기만적일 만큼 고요했다. 한지원은 어젯밤의 잿더미 속에서 찾아낸 어머니의 일기장과 녹슨 라이터를 실크 파우치에 넣어 침대 밑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겼다. 그녀의 기억은 이제 완벽하게 돌아왔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숨겼다. 세상에게 그녀는 여전히 기억이 돌아오고 있는 비운의 상속녀였다. 이 모호함이야말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무기였다.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강민아의 방안이 이제는 자신의 것이 된 안방의 주인이 되었다. 아침 식사를 가져온 임 여사는 그녀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붉게 부어오른 눈에는 죄책감과 경외심이 뒤섞여 있었다. 아가씨, 살아계셨군요. 제 진짜 아가씨. 일어나세요, 임 여사. 지원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동정이나 회상에 잠길 시간은 없었다. 지난 10년간 강민아의 모든 행적을 알고 싶어요. 특히 그녀의 개인 지출 내역과 청아그룹 내에서의 공식적인 업무 기록 전부를요. 임 여사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회장님, 서재에 내부 회계 장부가 있습니다. 제가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지원은 이 집의 충성심이 누구에게 향하는지 확인했다. 한태준이 아니라 10년간 억눌려 있던 죽은 안주인에 대한 기억, 그리고 그녀를 닮은 진짜 상속녀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이틀 동안 한지원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10년치의 기록을 분석했다. 강민아의 삶은 겉은 화려했으나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그녀는 청아그룹의 법인카드를 개인 용돈처럼 사용했고 유령 회사를 만들어 공금을 빼돌렸으며 그 규모는 지원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리고 그 돈의 흐름 끝에는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 청아건설의 최 이사. 젊고 유능하지만 야심만만했던 남자. 지원은 백은호 원장에게 받은 비밀 파일. 그는 지원이 돌아올 날을 대비해 10년간 적들을 감시해왔다. 을 통해 그가 강민아의 비밀 연인이자 공범임을 확인했다. 강민아는 덫에 걸려 있었다. 그녀는 최 이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의 입을 막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했고, 그래서 태양그룹과의 결혼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던 것이다. 권지혁의 보수적인 가풍은 순결을 중요시했다. 강민아의 비밀 연애와 공금 횡령. 이 두 가지는 그녀의 숨통을 끊을 독화살이었다. 지원은 아직 복수의 핵심인 살인 카드를 꺼낼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건 너무 이르렀고 증거 라이터와 일기장은 아직 정황에 불과했다. 아버지가 그 사실을 덮으려 할 수도 있었다. 그녀는 먼저 강민아의 발톱과 이빨을 모두 뽑아내야 했다. 사흘째 되는 날 지원은 어머니의 유품 중에서 가장 단정하고 엄격한 디자인의 흰색 실크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있는 묵향제로 향했다. 한태주는 딸의 방문에 놀라지 않은 듯 찻잔을 내밀었다. 그는 이틀간 돌아온 딸의 행보를 모두 보고받고 있었다. 기억은 좀 돌아왔느냐? 필요한 만큼은요. 지원은 그가 내민 차를 마시지 않았다. 그녀는 준비해온 회계 장부처를 묵직한 소리를 내며 서탁 위에 던졌다. 이게 지난 10년간 아버지가 대체품에게 맡긴 회사의 성적표입니다. 한태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대체품이라는 단어. 딸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지원은 차가운 목소리로 강민아의 횡령 내역과 최 이사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브리핑했다. 지난 3년간 총 500억 원입니다. 태양그룹과의 합병은 완전한 실사를 전제로 합니다. 만약 권지혁 대표나 태양 측 감사팀이 이 사실을 발견한다면 그녀는 아버지를 똑바로 응시했다. 합병은 깨지고 청하는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겠죠. 강민아는 우리 가족의 목에 칼을 꽂았습니다, 아버님. 그녀가 내뱉는 아버님이라는 호칭에는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한태주는 분노하지 않았다. 그는 도덕성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위험 때문에 분노했다. 강민아의 어리석음이 자신의 제국을 위협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그리고 그는 돌아온 딸을 다시 보았다. 이것은 불 속에서 살아남은 연약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을 닮은 혹은 자신보다 더 지독한 괴물일지도 모르는 여왕이었다. 그는 이 딸이 강민아보다 훨씬 더 유용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내 생각은 뭐지? 강민아를 불러주십시오. 강민아는 경호원들에게 끌려 묵향제로 들어왔다. 그녀는 지난 이틀간 방에 갇혀 발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증오로 충혈되어 있었다. 아빠, 저 년이 무슨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닥쳐라. 한태준이 회계 장부를 그녀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종이들이 사방으로 흩날렸다. 네가 감히 내 돈에 손을 대. 이 기생충 같은 년. 강민아는 장부를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아빠 아니에요. 최 이사가. 그 사람이 절 협박해서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제가 다 갚을게요. 내올 내보내면 한 회장이 냉혹하게 말했다. 넌 언론이나 최 이사에게 달려가 청하의 비밀을 팔아넘기겠지. 넌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 강민아가 절망에 빠져 고개를 숙였을 때 한지원이 입을 열었다. 그녀는 옥좌에 앉은 여왕처럼 두 사람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니요, 아버님. 그렇게 쉽게 버리는 건 너무 관대한 처사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지원에게 향했다. 강민아는 아직 쓸모가 있습니다. 그녀는 청하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밖으로 내보내는 순간 그녀는 우리를 향한 시한폭탄이 됩니다. 한태주는 딸의 차가운 논리를 즉각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므로 지원이 선언했다. 강민아는 이 집에 남습니다. 청하원에. 강민아의 얼굴에 잠시 희망이 어렸다. 하지만 지원의 다음 말이 그 희망을 산산조각 냈다. 제 개인 비서로서 말입니다. 강민아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뭐라고? 당신은 앞으로 내 개인 비서입니다. 당신이 싸질러 놓은 모든 똥을 당신 손으로 직접 치워야 합니다. 최 이사에게 흘러들어간 500억 단 1원도 빠짐없이 회수하세요. 당신의 방은 하녀들이 쓰는 별채로 옮겨질 겁니다. 그리고 지원은 강민아의 턱을 잡아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내 허락 없이는 이 집 대문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음이 없습니다. 이것은 죽음보다 더한 모욕이었다. 평생을 가짜 아가씨로 군림했던 그녀가 이제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진짜의 하녀가 되어야 했다. 강민아는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순수한 사리에 가까운 증오가 불타올랐다. 지원은 차가운 만족감으로 그 시선을 마주했다. 이것은 복수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집안의 권력 구조가 재편되는 동안 조용히 상황을 관망하던 유일한 외부인 권지혁이 움직였다. 그는 법적으로는 이 집의 사위였고 사업적으로는 합병된 회사의 공동대표였다. 그는 한태준 회장의 제안 혹은 명령에 따라 두 회사를 동시에 관리하기 위해 당분간 청하원에 머물기로 했다. 임 여사가 지원에게 그가 본관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지원이 응접실로 들어섰을 때 권지혁은 벽에 걸린 거대한 초상화 앞에 서 있었다. 불타버린 북쪽 별관에서 유일하게 복원된 지원의 어머니 서양화가 서은아 여사의 초상화였다. 기억합니다. 그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이곳에 왔을 때 딱 한 번 뵈었죠. 대단한 예술가셨습니다. 당신은 어머님의 눈을 닮았군요. 그의 예상치 못한 말에 지원은 잠시 흔들렸다. 그는 그녀가 아는 어떤 남자와도 달랐다. 권지혁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없었다. 혼인계약서는 강민아라는 이름으로 서명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강민아 씨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유효합니다. 지원이 그의 말을 받아쳤다. 유효하죠. 그가 동의했다. 한 회장님의 변호사들이 당신의 기억 상실 기간 동안 강민아라는 이름을 법적 가명으로 사용했다는 해괴한 논리를 만들며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골치 아픈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그는 지원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다. 합병은 완료되었습니다. 태양과 청하는 이제 한 배를 탔습니다. 한지원 씨, 그 말은 당신과 나는 파트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부이기도 하죠. 지원이 그를 시험하듯 차갑게 덧붙였다. 권지혁의 입가에 희미하지만 위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48시간 만에 자신의 약혼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이 거대한 저택을 장악한 여자를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나는 얕고 오만한 바보와 약혼했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 레시피를 기억하는 유령과 결혼했죠. 그런데 오늘 아침 눈을 떠보니 내 파트너는 회계장부로 사람의 목을 조르는 전략가가 되어 있군요. 그가 그녀의 턱을 가볍게 들어 올렸다. 지원은 그의 손을 피하지 않았다. 말해봐요, 아내. 당신은 대체 그 셋 중에 누구입니까? 지원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하의 주인이죠. 그녀가 그의 손을 차갑게 밀어냈다. 권 대표님께서 아셔야 할 것은 그것뿐입니다. 권지혁은 낮게 웃었다. 이거 그가 속삭였다. 아주 흥미로운 결혼 생활이 되겠군요. 청하그룹 타워의 로비는 차가운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거대한 빙하였다. 한지원이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로비의 모든 공기가 멈추는 듯 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10년 만에 돌아온 유령이자 전대미문의 결혼 스캔들의 주인공, 그리고 이제는 그룹의 새로운 공동대표가 된 그녀를 훔쳐보았다. 그녀의 뒤에는 검은색 비서실 정장을 입은 강민아가 지옥에 끌려온 듯한 표정으로 그녀의 서류 가방을 들고 따랐다. 한지원은 이 공개적인 굴욕이 복수의 필수적인 과정임을 알았다. 강민아가 10년간 누렸던 모든 권력의 상징을 바로 그 권력을 휘둘렀던 장소에서부터 빼앗아야 했다. 첫 번째, 임원 회의실. 수십 년간 청하그룹을 지탱해 온 늙은 이사들은 노골적인 불신과 경계심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들은 한태준 회장에게 충성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강민아의 방임하에 안락한 기득권을 누려온 자들이었다. 테이블 상석에는 이미 권지혁이 앉아 있었다. 그는 이제 태양그룹의 대표이자 청하의 최대 주주로서 이 회의를 주재할 권리가 있었다. 그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자신의 새로운 아내가 이 늙은 늑대들을 어떻게 다룰지 지켜보고 있었다. 여기 계신 분들께 제 소개는 불필요하겠지요. 지원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저는 오늘 제 어머니고 서은아 여사님의 유산을 되찾는 것으로 제 업무를 시작하려 합니다. 재무담당 박 이사가 헛기침을 했다. 대표님, 서 여사님의 업적은 저희도 존경합니다만 저희가 알기로 북쪽 별관과 함께 섬유사업부는 소각되었습니다. 지난 8년간 막대한 적자만 기록했지요. 강민아, 전 대표 대행의 대구 공장 매각안은 가장 합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회의실 벽에 기대어 서 있던 강민아의 입가에 희미한 조소가 어렸다. 지원은 그녀를 무시하고 정면 스크린을 가리켰다. 강민아 씨의 계획은 근시안적이었습니다. 당장의 현금을 위해 청하에 근본을 팔아넘기려 한 것이죠. 그녀는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웠다. 강민아 씨는 글로벌 럭셔리 시장이 지속 가능성과 헤리티지 브랜딩으로 이동하는 거대한 흐름을 잃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죽은 자산이라 부른 대구 공장의 전통 실크 직조 기술이야말로 지금 유럽의 하이엔드 패션 하우스들이 수백만 달러를 주고서라도 사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유산입니다. 지원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는 어머니의 옛 연락망을 복원했고 새로운 친환경 염색 기술을 접목할 계획을 세웠으며 청하의 실크를 단순한 원단이 아닌 한국적 럭셔리 그 자체로 리브랜딩할 5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회의실은 충격적인 침묵에 잠겼다. 이사들은 비극에서 돌아온 연약한 상속녀를 예상했지 시장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냉철한 전략까지 세워온 지휘관을 예상한 것이 아니었다. 권지혁은 처음으로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것은 감상적인 추억팔이가 아니었다. 날카롭고 정확하며 수익성이 확실한 계획이었다. 결국 이사회는 일주일 뒤 태양그룹의 투자자들과 해외 파트너들 앞에서 이 계획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 발표가 한지원의 리더십을 결정짓는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었다. 그 후 일주일은 전쟁이었다. 지원은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그녀는 먼지 쌓인 어머니의 옛 사무실, 강민아가 창고로 쓰던 곳을 찾아내 그곳을 지휘본부로 삼았다. 강민아는 비서로서 그녀의 모든 수발을 들어야 했다. 그녀는 지원을 위해 커피를 타고 문서를 복사하며 과거 자신이 무시했던 늙은 공장 직원들이 지원을 보며 눈물을 글썽이고 작은 사모님이라 부르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강민아의 영혼은 매일같이 칼로 난도질당했다. 자신이 훔쳤던 완벽한 삶이 그 원주인에 의해 조각조각 해체되고 재조립되는 과정을 눈앞에서 목격해야 했다. 무엇보다 견딜 수 없는 것은 권지혁의 시선이었다. 그는 회의실에서 오직 한지원만을 바라보았다. 그가 단 한 번도 자신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얼음 속에 불꽃이 타는 듯한 그 강렬한 눈빛으로 그녀는 이대로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무기를 쓰기로 결심했다. 프레젠테이션 전날 밤 지원은 최종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하고 일부러 늦게 퇴근했다. 사무실에는 강민아가 마지막 정리를 하는 척 남아있었다. 지원의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한 미나는 즉시 행동에 들어갔다. 그녀는 아직 말소되지 않은 자신의 최고 관리자 아모를 이용해 메인 서버에 접속했다. 그녀는 파일을 단순히 삭제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발표 파일의 핵심 데이터 패킷과 알고리즘 코드를 열어 복구 불가능하도록 교묘하게 손상시켰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파일 오류처럼 보일 터였다. 그리고 그녀는 백업 서버에 접근해 원본 소스 파일까지 모두 삭제했다. 미나는 웃었다. 어디 한번 유령이 텅 빈 화면 앞에서 무슨 말을 짓거리는지 보자고. 다음날 청하타워, 대강당, 태양그룹의 핵심 투자자들, 유럽에서 온 패션 바이어들, 그리고 청하그룹의 전 이사진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권지혁은 맨 앞줄 중앙에 앉아 있었다. 이 발표는 이제 단순한 사업 계획이 아니라 두 그룹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되었다. 강민아는 연단 컴퓨터 옆에 서서 완벽한 비서의 미소를 지었다. 대표님 준비되셨습니다. 지원이 연단에 섰다. 그녀는 청중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럼 청하의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세요. 미나가 엔터키를 눌렀다.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깜박였다. 그리고 화면 중앙에 거대한 붉은색 글씨로 파일, corrupted 파일 손상, 오류 코드가 떠올랐다. 강당이 술렁였다. IT 기술자가 무대 위로 달려와 키보드를 두드렸지만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이럴 리가. 대표님 파일이, 백업 파일까지 전부 손상되었습니다.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박 이사가 벌떡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다. 한 대표, 이게 무슨 용납할 수 없는 실수입니까? 귀한 파트너들을 모셔놓고 이런 망신을. 강민아는 필사적으로 환희의 미소를 감췄다. 끝났다. 한지원은 끝났다. 지원은 붉은 오류 코드를 잠시 응시했다. 그리고 그녀는 옆에서 완벽하게 당황한 연기를 하고 있는 강민아를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예상대로였다. 지원은 연단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그녀는 자신의 재킷에 달린 핀 마이크를 침착하게 손으로 감싸 쥐었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다. 시스템에 약간의 오류가 생긴 듯하군요. 그녀는 텅 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하지만 청하의 유산은 컴퓨터 파일 안에 살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 어머니의 열정 속에, 그리고 제 머릿속에 살아 있습니다. 그녀는 텅 빈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마치 화면에 자료가 떠 있는 것처럼. 슬라이드 문제제기. 지난 8년간 청하 섬유사업부의 매출 하락과 글로벌 럭셔리 시장의 변화입니다.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었다. 1시간 동안 지원은 100페이지가 넘는 발표 자료 전체를 완벽하게 재현해냈다. 그녀는 단 하나의 단어도 틀리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한 텍스트를 읽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난 5년간의 글로벌 시장 분석 데이터 신규 개발한 친환경 염료의 화학 구성비 대구 공장의 물류 경로 재편에 따른 예상 비용 절감액, 그리고 향후 5년간의 예상 수익률을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정확하게 암송했다. 이것은 발표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 사람의 머릿속에 완벽하게 구축된 하나의 제국을 목격하는 압도적인 경험이었다. 회의장은 처음에 술렁이다가 이내 매료되었고 종국에는 경외감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권지혁은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다. 그는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는 지금 전략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예술가를, 그리고 진정한 리더를 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 여자에게, 이 예측 불가능하고 위험하며 눈부신 여자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음을 깨달았다. 지원이 마지막 인사를 했을 때 강당에는 1초간의 완벽한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권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가장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그것을 신호로 강당 전체가 폭발적인 기립박수로 터져나갔다. 프로젝트는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박수 소리가 잦아들 무렵 지원이 손을 들어 좌중을 조용히 시켰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처리할 업무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얼음처럼 굳어서 있는 강민아에게 향했다. 미나의 얼굴은 믿을 수 없는 패배감으로 종잇장처럼 하얘져 있었다. 오늘의 이 시스템 오류는, 지원이 또렷하게 말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사보타주였습니다. 그녀가 뒷문을 향해 고갯짓하자 IT 보안팀장과 백은호 원장, 그녀의 개인 고문 자격으로 참석해 있었다. 들어섰다. 저는 우리 시스템에 오래된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것을 예상했습니다. 지원이 말했다. 어젯밤 제가 퇴근한 지 정확히 20분 후 승인되지 않은 관리자 코드가 서버에 접속한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바로 이 연단에 있는 단말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강민아가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그 관리자 코드는, 지원의 목소리가 강철처럼 울렸다. 오직 저의 개인 비서 강민아 씨에게만 할당되었던 코드입니다. IT 팀장이 확인했다. 디지털 족적은 명백합니다. 파일 손상은 강민아 씨의 개인 크리덴셜을 통해 실행되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강민에게 향했다. 그녀는 완벽한 덫에 걸렸다. 강민아 씨, 지원이 그녀를 공식적으로 불렀다. 당신은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강민아는 무언가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보안팀. 지원이 명령했다. 이 사람을 당장 내 건물 밖으로 끌어내세요. 그리고 오늘부로 그녀의 청하원 출입은 하녀들이 머무는 별채로 영구히 제한합니다.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발악하는 강민아를 끌고 나갔다. 한지원은 그렇게 단 일주일 만에 완벽하게 청하그룹을 장악했다. 서울의 밤하늘은 보석을 쏟아부은 듯 화려했지만 청하원의 불빛은 그 모든 별을 압도했다. 한태준 회장의 환갑 H환자 연회. 이것은 단순한 생일 축하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청하태양그룹의 성공적인 합병을 축하하고 10년 만에 돌아온 비극의 상속녀 한지원을 공식적으로 재계에 소개하는 왕조의 대관식이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이 연회장에 모였다. 정치인 재계 총수 그리고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포착하려는 언론까지. 한지원은 그 중심에 서 있었다. 그녀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 중에서 가장 우아하고 기품 있는 짙은 남색 실크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복잡한 장신구는 배제하고 오직 귀에 한 쌍의 진주 귀걸이만을 착용했다. 그것은 10년 전 강민아가 흉내 내려고 발버둥 쳤으나 결코 가질 수 없었던 타고난 기품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림자처럼 권지혁이 서 있었다. 그들은 이제 서울 사교계가 가장 주목하는 가장 위험하고 매력적인 파워 커플이었다. 지난 몇 주간 두 사람은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로 기능했다. 그는 회의실에서 그녀의 냉철한 전략에 감탄했고 그녀는 그의 무자비할 정도의 정확한 판단력을 존중했다. 그들의 결혼 생활에는 온기는 없었지만 얼음과 불꽃이 부딪히는 듯한 팽팽한 긴장감과 기묘한 상호 존중이 싹트고 있었다. 권지혁은 오늘 밤 그의 아내가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완벽한 안주인 역할을 하면서도 그 고요한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는 그저 그녀가 신호를 보낼 때 자신이 그녀의 편에 서야 할지 아니면 그녀를 막아야 할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다. 연회장의 화려함과는 정반대로 청하원 구석에 하녀들이 머무는 별채. 강민아는 그곳에 감금되어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오늘 밤 그녀는 감금에서 풀려났다. 한지원은 그녀에게 더 큰 굴욕을 선사했다. 강민아는 검은색 케이터링 유니폼을 입고 다른 하인들과 함께 샴페인 쟁반을 들고 연회장을 돌아다녀야 했다. 이것은 한지원의 계산된 고문이었다. 자신이 주인이었던 공간에서 자신이 하대했던 손님들에게 하녀가 되어 술을 따르게 한 것이다. 손님들은 그녀를 알아보고 경악하며 속삭였다. 저 여자 강민아 아냐. 세상에 완전히 하녀로 전락했네. 강민아는 입술 안쪽을 깨물어 피맛을 느꼈다. 이 증오 이 치욕. 그녀는 쟁반을 든 채 부들부들 떨었다. 그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그녀 역시 이 파티를 위한 자신만의 선물을 준비했다. 그녀는 한지원이 자신을 감시하는 백은호 원장의 약점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다. 백은호가 과거 의료 기록을 조작했다는 사소한 증거였다. 그녀는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연회의 정점. 한태준 회장이 의기양양하게 무대에 올랐다. 그의 얼굴은 승리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그는 스캔들 결혼식 소동을 비극적 귀환이라는 감동적인 드라마로 바꾸어냈고 골칫덩이 양녀 대신 더 뛰어나고 강력한 친딸을 되찾았으며 태양그룹과의 합병까지 성공시켰다. 귀빈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다. 오늘 저는 환갑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기쁜 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저는 딸을 잃었고 그 슬픔 속에서 또 다른 딸. 그는 강민아가 있는 어두운 구석을 잠시 바라보았다. 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제게 진짜 핏줄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지원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제 딸 한지원입니다. 이제 제 사위인 권지혁 대표와 함께 청아그룹의 새로운 100년을 이끌어갈 제국의 상속녀입니다. 엄청난 박수가 터져 나왔다. 한태준은 지원과 지혁을 무대 중앙으로 끌어당겼다. 완벽한 왕조의 그림이었다. 강민아는 이가 갈리는 소리를 들었다. 바로 지금이었다. 그녀는 쟁반을 내려놓고 무대 뒤편의 음향실로 달려가려 했다. 자신이 모은 증거를 폭로하기 위해. 하지만 그녀가 움직이기도 전에 사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다. 꽝! 연 회장의 거대한 정문이 경호원들의 비명과 함께 활짝 열렸다. 단순한 개방이 아니었다. 압도적인 힘에 의해 부서지듯 열렸다. 값비싼 양복을 입은 손님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남루하고 더러운 행색의 노인 부부가 경호원들을 뿌리치고 연 회장 안으로 뛰어들었다. 노파는 머리가 산발이었고 남자에게서는 지독한 소주 냄새가 풍겼다. 그들은 이 궁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지옥의 망령들이었다. 그들은 무대를 향해 달려들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한지원이 아니었다. 그들은 케이터링 테이블 근처에서 공포에 질려 얼어붙은 강민아를 정확히 찾아냈다. 은주야. 노파에 갈라진 비명이 연 회장을 갈랐다. 모든 음악이 멎었다. 내 딸 박은주. 강민아는 쟁반을 떨어뜨렸다. 수십 개의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박살나는 소리가 그녀의 비명처럼 울렸다. 아니야. 아니야. 누구세요 저리가. 노인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이 독한 년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우릴 버리고 도망가. 우리가 네 부모다. 널 그 고아원 브로커 새끼한테. 아니, 널 입양 보낸 진짜 부모라고. 연 회장이 폭발했다. 박은주. 팔았다. 브로커. 한태준 회장이 내세웠던 슬픔 속에서 고아원을 방문해 가슴으로 낳은 딸이라는 감동적인 서사가 이 한마디에 산산조각 났다. 그는 고아를 입양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체품을 돈으로 샀던 것이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를 터뜨렸다. 강민아는 거짓말이야. 난 저 사람들 몰라. 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한태준 회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채 무대 위에서 마비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한지원이 마이크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얼굴은 비극적인 슬픔과 고요한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혼란에 빠진 군중은 이 집의 진짜 주인이 이 사태를 수습해 주기를 바라며 그녀를 주목했다. 저분들은 지원의 목소리가 울렸다.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민아가 숨을 삼켰다. 권지혁이 아내를 바라보았다. 이것이었구나. 그녀의 복수. 저 여자의 이름은 강민아가 아닙니다. 지원이 차갑게 선언했다. 박은주, 돌아가신 제 어머니를 대신하고 죽은 저를 대신하기 위해 제 아버지가 돈으로 사온 그림자입니다. 태양그룹과의 합병을 위해 한씨 가문의 상속녀 인형이 필요했으니까요. 지원아, 한태준이 경고했다. 저들은 저 여자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무대 중앙의 스포트라이트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하지만 저는 오늘 밤 저 여자를 훨씬 더 끔찍한 죄목으로 고발하려 합니다. 그녀가 손짓하자 환갑연을 축하하던 무대 뒤편에 거대한 스크린이 바뀌었다. 한태준의 축하 로고가 사라지고 검게 불타버린 북쪽 별관 다락방의 사진이 나타났다. 제 어머니의 화실, 그리고 제가 죽었어야 할 장소입니다. 군중이 숨을 삼켰다. 이어서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백은호 원장의 도움으로 복원 및 증폭된 그녀 어머니의 일기장 마지막 구절이었다. 전문 성구가 읽은 목소리였다. 아이는 지원이를 어둠보다 더 짙은 눈으로 바라본다. 나는 두렵다. 그리고 마지막 이미지. 재 속에서 발견된 은색 듀퐁 라이터의 고해상도. 확대 사진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다. 이 라이터는 지원이 선언했다. 제 아버지의 것이 아닙니다. 10년 전 제 어머니를 살해하고 저를 죽이려 했던 방화범의 것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을 낳아준 부모라고 주장하는 노인들에게 붙들려 울부짖는 강민아를, 아니 박은주를 정확히 가리켰다. 바로 저 아이 박은주가 가지고 놀던 라이터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공개 처형이었다.
강민아는 이제 가짜 상속녀일 뿐만 아니라 유력한 살인방화 용의자가 되었다. 그리고 한태준 회장. 그는 이 모든 거짓의 건축가였음이 드러났다. 아내의 죽음을 아마도 방조하거나 은폐하고 회사의 평판을 위해 대체품을 사왔으며 이 모든 것을 속인 희대의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다. 권지혁은 경악 속에서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순히 회사를 되찾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 전체의 역사를 수백 명의 증인 앞에서 공개적으로 심판하고 처형했다. 지원아. 한태준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의 완벽했던 환갑연 그의 왕조, 그의 평생의 명예가 그가 대체했던 딸의 손에 단 5분 만에 잿더미가 되었다. 그는 딸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한지원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복수를 위해 지옥에서 돌아온 원혼의 눈이었다. 아이 악마. 그가 마지막 말을 내뱉으며 무대 위로 육중하게 쓰러졌다. 뇌졸중이었다. 강민아는 한 회장이 쓰러지고 경호원들과 기자들이 무대 위로 몰려드는 그 극도의 혼란을 틈타 자신을 붙잡고 있던 부모를 밀치고 비명을 지르는 군중 속으로 사라졌다. 한태준 회장의 화려했던 환갑연은 구급차 사이렌 소리와 수천 개의 카메라 플래시, 그리고 청하 가문의 완벽한 몰락 속에서 끝이 났다. 청하그룹의 영광을 알리던 헤드라인은 단 하루 만에 추악한 스캔들로 뒤덮였다. 가짜 상속녀 살인 용의자 박은주 행방불명. 한태준 회장 뇌졸중으로 위독 청하그룹 경영권 분쟁 서막. 서울은 이 거대한 재벌 가문의 몰락을 실시간으로 관람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폭풍의 눈 박은주 강민아는 서울에서 가장 어둡고 축축한 구석으로 숨어들었다. 그녀는 종로의 한 낙후된 여관방 창문조차 없는 곰팡내 나는 지하방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가 가진 현금은 환갑연에서 몰래 훔친 손님의 지갑에 있던 몇십만 원이야 뭐니 전부였다. 한태준 회장은 이미 파티 전에 그녀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켰다. 그녀는 작은 텔레비전 화면에 나오는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이를 갈았다. 저 화려했던 강민아가 아니었다. 방화살인 용의자 박은주라는 이름표와 함께 고아원 시절의 촌스러운 사진이 떠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의 이름, 그녀의 지위, 그녀의 부,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권지혁까지. 이 모든 것이 그 유령 한지원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 지옥에 떨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억울했다. 그녀는 희생자였다. 한태준이 자신을 데려왔고 한지원의 어머니가 자신을 경멸했으며 한지원이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것을 지키려 했을 뿐이었다. 그때 얇은 합판문을 부술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은주 이년아,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문 열어. 경찰이 아니었다. 그녀의 악몽 그녀를 이 나락으로 떨어뜨린 원흉. 그녀의 생물학적 부모였다. 그들은 환갑연의 혼란 속에서 그녀를 놓쳤지만 짐승 같은 본능으로 그녀가 숨어들 만한 가장 비참한 곳을 찾아낸 것이다. 문이 부서지듯 열리고 술 냄새와 가난에 찌든 냄새가 방 안을 채웠다. 이런 쥐새끼 같은 년. 아비라는 작자가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었다. 내년 때문에 우리가 그 부자 회장한테 받을 돈을 다 놓쳤어. 넌 이제 빈털털이라며. 당신들 때문이야. 미나가 악을 썼다. 당신들만 나타나지 않았어도 내가 그년을 처리할 수 있었어. 당신들이 내 인생을 망쳤다고. 내 인생. 엄이라는 여자가 기괴하게 웃었다. 내년 인생은 우리가 500만 원권 받고 그 브로커놈한테 팔아넘겼을 때 끝났어. 넌 우리 거야. 넌 우리의 복권이었다고. 그들은 미나의 허름한 가방을 뒤져 마지막 남은 현금 몇 장을 빼앗았다.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다. 내놔. 아비가 그녀의 멱살을 잡았다. 그 집에 10년이나 있었는데 숨겨둔 게 없을 리가 없어. 보석, 시계. 당장 내놔. 없어. 아무것도 없다고. 없어. 남자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좋아. 그럼 우리랑 경찰서에 같이 가야지. 가서 다 말할 거야. 네가 어릴 때부터 불장난에 미쳐 있었던 거, 옆집 고양이를 태워 죽인 거, 그리고 우리가 10년 전 그 별장 근처에서 널 봤다는 것까지 전부 다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하지만 편집증적인 공포에 휩싸인 미나에게는 그것이 진실처럼 들렸다. 이 기생충 같은 작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가장 어두운 비밀까지 그들은 걸림돌이었다. 한지원이 제거 대상 1순위라면 이들은 0순위였다. 반드시 치워야 할 더럽고 추한 쓰레기, 미나의 눈에서 분노가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10년 전 그 다락방에서의 것과 같은 차갑고 텅 빈 평온함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그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잘못했어요. 아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돈 있어요. 제가 숨겨둔 비상금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 저만 아는 제 옛날 아지트에. 두 노인의 눈이 동시에 빛났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산비탈에 위태롭게 자리한 재개발 직전의 달동네. 그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에 있는 허름한 옥탑방이었다. 미나가 고아원에서 도망쳤을 때 잠시 숨어 지냈던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폐가였다. 방 안에는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와 가연성 잡동사니들이 가득했다. 돈이 저기 장판 밑에 있어요. 미나가 방구석을 가리켰다. 두 분이서 꺼내주세요. 전 망가진 문을 좀 볼게요. 누가 따라왔을지도 몰라요. 탐욕에 눈이 먼 두 사람은 주저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 낡은 장판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미나는 그들의 등 뒤에서 밖으로 통하는 유일한 철제문을 조용히 닫았다. 그리고 자신이 주워온 녹슨 자물쇠를 문고리에 걸어 잠갔다. 딸깍. 금속성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은주야, 문이 왜 이래? 장판을 뒤지던 남자가 소리를 들고 문을 흔들었다. 미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옥탑방 옆에 버려져 있던 석유 난로의 기름통을 집어들었다. 아직 기름이 절반쯤 남아 있었다. 그녀는 옥탑방에 깨진 유리창 창살 사이로 석유를 쏟아부었다. 기름이 방 안의 쓰레기더미 위로 쏟아졌다. 그제야 두 사람은 상황을 파악했다. 안 돼. 이 미친년아, 문 열어 살려줘. 그들은 철문을 미친 듯이 두들기며 비명을 질렀다. 미나는 창살 사이로 그들의 공포에 질린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지극한 평온함에 휩싸여 있었다.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사제처럼. 당신들은 나를 찾지 말았어야 했어. 당신들은 내 인생의 오점이야. 그리고 쓰레기는. 그녀는 주머니에서 싸구려 라이터를 꺼냈다. 태워 없애야지. 그녀는 석유에 젖은 헝겊에 불을 붙여 창문 안으로 던져 넣었다. 폐영. 방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화염병처럼 폭발했다. 두 사람의 비명은 불길의 포효에 묻혀 순식간에 사그라들었다. 미나는 잠시 동안 그 불길을 자신의 어린 시절 걸작을 완벽하게 재현해낸 그 불길을 황홀하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영리해져야 했다. 그녀는 새로운 시나리오가 필요했다. 그녀는 남은 석유를 자신의 재킷과 팔에 끼얹었다.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문틈에서 튀어나온 불붙은 나무 조각을 집어들어 망설임 없이 자신의 팔뚝을 찢었다. 살이 타는 끔찍한 고통과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고통에 신음했지만 그 눈은 웃고 있었다. 이것은 입장권이었다. 새로운 삶을 위한. 그녀는 얼굴에 검댕을 묻히고 옷을 찢었다. 그리고 불길을 등지고 산비탈을 굴러 내려갔다. 그녀는 화재 현장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는 큰 길가로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다. 그 시각 한태준 회장이 입원한 태양의료원. 한지원과 권지혁은 막 경찰로부터 박은주의 생부모가 거주하던 옥탑방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은 참이었다. 지원의 표정은 차가웠다. 예상했던 대로네요. 궁지에 몰린 쥐는 뭐든 물어뜯기 마련이니까.
스스로 무덤을 팠군요. 그들이 막 보안팀에게 박은주에 대한 수배를 강화하라고 지시하던 그때 병원 응급실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생존자입니다. 옥탑방 화재 현장에서 발견됐어요. 화상 및 연기 흡입.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침대를 밀고 들어왔다. 그 침대 위에는 검댕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히스테릭하게 울부짖는 한 여자가 실려 있었다. 강민아였다. 그녀는 지원과 지혁을 발견하자마자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극도의 공포에 질린 비명을 질렀다. 여자 좀 치워요. 저 괴물 날 죽이려고 했어. 날 죽이려 했다고. 형사들이 두 사람 앞을 가로막았다. 권지혁이 지원을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물었다.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미나는 형사의 팔을 붙들고 동시에 권지혁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으며 울부짖었다. 그 사람들이, 그 노인들이 우리 부모가 아니었어요. 한지원이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지원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년이 저 여자가 나한테 거짓 자백서에 서명하라고 협박했어요. 내가 거절하니까 날 방에 가두고 불을 질렀어요. 날 죽이려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처럼 내가 자기 엄마를 죽였다고 누명을 씌우려고 날 똑같이 태워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미나는 권지혁을 애처롭게 바라보았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 여자가 날 죽일 거예요.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처절하고도 완벽한 거짓 연기였다. 그녀는 순식간에 방화살인 용의자에서 거대 재벌 상속녀의 음모에 휘말려 목숨을 위협받는 비운의 희생양이 되었다. 경찰들은 이제 의심의 눈초리로 한지원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복수의 판이 다시 한번 리셋되었다. 강민아의 거짓말은 완벽했다. 그녀는 화상 치료를 받는 내내 권력을 잃은 상속녀의 음모에 휘말린 비련의 희생자 역할을 수행했다. 경찰은 그녀를 주요 증인 겸 피해자로 분류하고 VIP 병실에 보호 인력을 배치했다. 언론은 한지원이 자신의 살인 방화 혐의를 덮어씌우기 위해 또 다른 방화 살인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는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다. 청아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한지원은 순식간에 복수의 화신에서 파렴치한 살인마 용의자로 추락했다. 그녀는 청아원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모든 움직임이 경찰과 언론의 감시를 받았다. 권지혁은 서재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태양그룹의 법무팀이 총동원되었다. 최악이야. 그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말했다. 박은주는 완벽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어. 당신이 결백하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 저 여자가 입을 다물고 있는 한 우린 법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몰렸어. 당분간 절대 그녀에게 접근하지 마. 변호사는 혼란을 수습할 뿐이죠. 지원이 차갑게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다. 나는 전쟁을 끝내야 해요. 무세운 계획이지. 박은주는 이겼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는 오만하죠. 자신의 거짓말에 스스로 도취되어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희생자라고 진심으로 믿고 있어요. 승리감에 도취된 적만큼 무너지기 쉬운 건 없어요. 지원아, 안 돼. 당신 변호사들이 승인하지 않을 방식이 필요해요. 그녀는 그의 경고를 무시하고 방을 나섰다. 다음 날 지원은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박은주가 입원한 병실로 향했다. 변호사들이 경악하며 그녀를 말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증인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한지원 대표님. 형사들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나는 내 아버지의 법적 대리인이자 이 병원의 VIP 후원자이며 저 여자 증인의 공식적인 후견인 행세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내 변호사팀이 밖에서 당신들의 불법적인 직무유기를 전부 촬영하고 있습니다. 길을 비키시죠. 그녀의 기세에 눌린 형사들이 마지못해 길을 열었다. 지원은 혼자 병실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그녀가 들어가기 30분 전 백은호 원장은 병원의 보안 시스템에 침투해 이 병실의 CCTV 영상을 10분 전 화면으로 루프 반복시키고 천장의 화재 경보기 속에 숨겨진 초소형 마이크와
카메라를 작동시켰다. 이 모든 것은 바깥에 벤에 대기 중인 법무팀과 검찰 관계자에게 실시간으로 스트리밍되고 있었다. 박은주는 침대에 기대앉아 팔에 감긴 붕대를 과시하듯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패배자의 행색으로 찾아온 지원을 보며 승리자의 미소를 지었다. 게임 끝났어, 한지원. 아니, 이젠 살인자라고 불러야 하나. 네가 감히 여길 왜 와? 지원은 그녀를 무시하고 창가로 걸어갔다. 어설퍼. 불장난이 너무 어설펐다고. 내 몸에서 아직도 석유 냄새가 진동해. 지원이 돌아보며 말했다. 10년 전 우리 엄마의 화실. 그건 거의 완벽한 범죄였지. 그땐 너도 어렸으니까. 그런데 10년이 지나서 고작 생각해낸 게 네 부모를 태워 죽이고 네 팔에 불을 지지는 거라니. 넌 여전히 어설픈 모조품이야. 미나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의 정체성을 관통하는 단어. 모조품. 네온 실패했어. 지원이 그녀를 도발했다. 10년 전에도 날 죽이는데 실패했고 지금은 내게 누명을 씌우는데 실패할 거야. 넌 태생부터 가짜고 앞으로도 영원히 진짜를 이길 수 없는 실패작이니까. 그것이 방아쇠였다. 미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녀는 승리감과 진통제에 취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경찰의 보호를 받는 안전한 증인이라고 믿었다. 실패. 그녀가 링거줄을 거칠게 뽑아내며 침대에서 일어섰다. 내가 이겼어, 이 미친년아. 그녀가 비명을 질렀다. 나는 네 인생을 너보다 더 잘 살았어. 네 아빠도 가졌고 내 회사도 가졌어. 네, 남편도 거의 가질 뻔했지. 네온 아무것도 가진 적 없어. 넌 그저 내 그림자를 연기한 광대였을 뿐이야. 닥쳐. 미나가 지원에게 달려들었다. 그 쓰레기 같은 부모들은 죽어도 쌌어. 그 년놈들은 벌레였다고. 그리고 내 엄마도 마찬가지야. 지원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걸려들었다. 그 고고한 척하던 서운한 날 볼 때마다 벌레 보듯 손톱 밑에 낀 때 보듯 경멸했어. 내가 그 문을 잠갔어. 그 여자가 네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를 때 난 그 문 밖에서 전부 지켜봤어. 화염이 그 여자의 비단 드레스를 삼키고 그림들이 녹아내릴 때까지 전부 다 미나는 광기에 휩싸여 지원의 멱살을 잡았다. 그래, 내가 네 엄마를 그렇게 죽였고 그 벌레 같은 연놈들도 그렇게 태워 죽였어. 그리고 이제 너도 죽여주마. 미나가 지원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부서지듯 열렸다. 백 원장의 신호를 받은 형사들이 밖에서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듣고 있었다. 그들이 달려들어 미나를 제압하고 바닥에 내리꽂았다. 미나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아니야. 이건 함정이야. 녹음한 거야. 지원은 헝클어진 옷깃을 바로잡으며 천장에 화재 경보기를 가리켰다. 경보기의 작은 렌즈가 붉은 빛을 깜박이고 있었다. 전부 녹화됐어, 박은주. 내 입으로 직접 자백한 살인교사 2건, 그리고 10년 전 서은아 여사 살인 방화 사건의 완전한 자백까지. 이제 정말 게임 끝났네. 미나는 자신이 완벽하게 패배했음을 깨닫고 인간이 아닌 짐승의 울음소리를 내며 수갑에 채워져 끌려나갔다. 지원은 청하원으로 돌아왔다. 전쟁은 끝났다. 그녀는 텅 빈 저택을 걸었다. 아버지는 다른 병동에서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미나는 이제 감옥으로 갔다. 그녀는 회사를 되찾았고 이름도 되찾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마음이 텅 비어버렸다. 권지혁이 서재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역시 모든 녹화 영상을 보았다. 그는 경외감과 두려움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다. 그때 임 여사가 조심스럽게 노크를 했다. 대표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주 오래된 친구분이라고 하시는데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님이시랍니다. 성함은
오수진 검사님이라고. 임 여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여자가 그녀를 지나쳐 서재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바지 정장을 입고 있었다. 날카로운 지성과 우아함, 그리고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통제된 힘이 느껴졌다. 그녀는 지금까지 지원이 겪어온 청하 가문의 혼돈스럽고 파괴적인 에너지와는 정반대의 존재였다. 그녀는 멈춰 섰다. 그녀는 먼저 권지혁을 깊고 복잡한 역사가 담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곧이어 한지원을 차가운 분석의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지혁 씨. 오수진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끄럽고 단정했다. 오랜만이네. 그동안 아주 바빴던 것 같네. 긴장이 즉각적으로 공간을 채웠다. 오수진. 그녀는 권지혁의 과거였다. 그가 청하그룹과의 정략 결혼에 묶이기 전 그의 아버지인 권 회장이 유일하게 완벽한 짝으로 인정했던 여자. 그날 밤 오수진 박은주의 사건을 담당할 배정검사가 되었다고 했다. 이 돌아간 후 지원과 지혁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결국 지혁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는 위스키 2잔을 따라 한 잔을 그녀에게 건넸다. 당신이 이겼군. 모두를 파괴했어. 당신 아버지 박은주 그리고 이 회사까지 전부 되찾았어. 지원은 잔을 받았다. 정의였어요. 복수였지. 그가 반박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미 건조했다. 그리고 그 복수를 위해 당신은 모든 것을 이용했어. 나를 포함해서. 우리의 결혼은 내가 당신을 빗속에서 강민아로 착각한 그 순간부터 실수였어. 합병을 위한 도구였고 당신에게는 이 집에 들어오기 위한 무기였지. 그의 말의 지원은 복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날카로운 통증을 가슴에서 느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오수진 검사와 나, 그녀가 미국으로 가기 전에 우리 아버지가 청하와의 약혼을 강요하기 전에 우린 함께였어.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밤처럼 다시 차가워져 있었다. 당신의 복수는 끝났고 나의 합병은 완수됐어. 이 거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다. 이혼 서류였다. 여기서 끝내지. 이혼 서류의 잉크는 차갑고 선명했다. 그것은 한지원의 지난 몇 달간의 전쟁이 승리로 끝난 동시에 그녀의 개인적인 삶이 완벽한 패배로 귀결되었음을 알리는 사망 선고서였다. 왜죠? 그녀가 물었다. 그것은 복수의 화신 한지원이 아닌 상처받은 한 여자가 내뱉은 첫 번째 연약한 질문이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거짓이었으니까. 권지혁이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다. 나는 진짜를 원해. 그가 진짜라는 단어를 내뱉는 순간 지원의 휴대폰이 비명처럼 울렸다. 병원이었다. 대표님, 회장님께서 방금 심정지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병원으로 달려갔다. 지독한 아이러니였다. 이혼을 선언한 부부가 그들을 묶어주었던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 함께 달리고 있었다. 그들이 중환자실에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은 이미 끝나 있었다. 한태준 회장은 단 한 번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그렇게 허무하게 눈을 감았다. 지원은 유리창 너머로 싸늘하게 식어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자신을 버렸고 자신을 대체했으며 결국 자신에게 모든 것을 돌려주고 떠난 남자. 그녀는 슬픔 대신 지독한 허무함을 느꼈다. 전쟁은 끝났다. 끝났다. 적들은 모두 사라지거나 감옥에 갔고 그녀는 이 거대한 제국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가 차갑게 돌아서 병실을 나가려던 순간 복부를 관통하는 격렬한 고통에 숨을 삼키며 주저앉았다. 지원아, 권지혁이 경악하며 그녀를 부축했다. 그녀는 식은땀을 흘리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이가 지금. 그녀는 임신 중이었다. 지옥 같은 복수를 감행하는 내내 그녀의 뱃속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스트레스와 긴장이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한계점을 넘어 조산을 유도한 것이다. 병원은 다시 혼돈에 휩싸였다.
분만실에 붉은 등이 켜지고 권지혁은 수술실 밖에서 넋이 나간 채 서 있었다. 이혼 서류,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이제 그는 아버지가 될 참이었다. 몇 시간 후 아이의 울음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러나 나온 것은 기쁨에 찬 간호사가 아니라 침통한 표정의 백은호 원장이었다. 그는 소식을 듣고 즉시 수술을 집도했다. 아이는 아들입니다. 건강합니다. 권지혁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순간 백 원장의 다음 말이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지원 씨가 10년 전 화재 당시에 입었던 내상과 이후 재건 수술을 받으며 복용해야 했던 수많은 약물들의 후유증인 듯합니다. 아이의 시신경이 제대로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백 원장은 차마 다음 말을 잊지 못했다. 아이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운명이 가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었다. 한지원은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그녀의 아이는 그녀의 얼굴조차 볼 수 없게 태어났다. 며칠 후 장례식이 끝나고 지원은 병실에서 회복 중이었다. 그녀는 작은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다. 자신과 권지혁을 반씩 닮았지만 초점 없는 눈동자로 허공만을 바라보는 아들. 그녀가 복수를 위해 쌓아 올렸던 모든 강철 같은 의지는 부서지고 그녀는 그저 슬픔에 빠진 한 명의 어머니일 뿐이었다. 그때 한태준 회장의 법률 고문이 병실을 찾았다. 유언장을 공개하기 위해서였다. 권지혁도 그 자리에 있었다. 예상대로 청아그룹의 모든 지분과 경영권은 한지원에게 상속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편지 형태의 유언을 읽어 내려갔다. 그것은 한태준이 쓰러지기 한참 전에 작성된 것이었다. 내 딸 지원이에게 내가 이 글을 남기는 것은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췌장암 말기였다. 환갑연의 뇌졸중은 그저 정해진 결말을 조금 앞당겼을 뿐이다. 나는 내 죄를 갚을 방법을 찾았고 마지막 하나의 거래를 준비했다. 변호사가 다음 서류를 읽었다. 한태준 회장님은 몇 달 전 회사 지분을 제외한 본인의 모든 개인 자산 그리고 장기 기증 서류에 서명하셨습니다. 특히 각막 기증을 희망하셨습니다. 그분의 각막은 사망과 동시에 신원을 알 수 없도록 익명으로 국립장기기증 등록센터에 기증되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세차게 열리며 백은호 원장이 달려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는 충격과 흥분으로 하얘져 있었다. 지원 씨 방금 국립센터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기에게 완벽하게 일치하는 각막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당장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다. 한태준, 그의 마지막 행보, 그의 죄 많은 눈, 그가 자신의 손자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선물하고 떠난 것이다. 그것은 참혹할 정도로 뒤틀린 그러나 너무나도 완벽한 아버지의 마지막 속죄였다. 한편 이 모든 비극과 기적의 드라마를 병원 밖에서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오수진 검사. 그녀는 권지혁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진짜를 원한다고 했고 자신이야말로 그의 깨끗하고 이성적인 과거이자 미래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틀렸다. 그녀는 이혼 서류 따위는 쓰레기통에 처박힌 듯 권지혁이 갓 태어난 아들과 비극의 아내 한지원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는 아들의 수술실 앞에서 밤을 새웠고 회복 중인 지원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것은 이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법률이나 계약이 아닌 원초적인 가족의 유대였다. 오수진은 자신이 졌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완벽한 이성과 합리적인 논리는 저 지옥불 속에서 태어난 기괴한 가족의 끈끈함 앞에서 무력했다. 그녀의 이성이 무너졌다. 전문적인 윤리의식은 지독한 질투심의 불타제가 되었다. 그녀가 가질 수 없다면 한지원 역시 가져서는 안 되었다. 그녀는 한지원보다 더 그 여자를 증오하는
유일한 존재를 떠올렸다. 박은주. 오수진은 박은주 사건의 담당 검사로서의 직권을 남용했다. 그녀는 피의자의 추가 심리 및 정신감정이 필요하다는 명목해 박은주의 심야 이송 명령서에 서명했다. 가장 경계가 허술한 루트, 최소한의 인력만 배치된 이송이었다. 그날 밤 호송 차량은 약속된 터널에서 고장으로 멈춰섰다. 오수진이 고용한 용병들이 교도관들을 제압하고 미나의 수갑을 풀었다. 어떤 친구분이 보내는 선물입니다. 박은주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녀는 오수진이 마련해준 은신처로 향했다. 내가 널 꺼내줬어. 오수진이 그녀를 맞이했다. 이제 우리에겐 공동의 적이 있어. 미나는 이 영리한 검사가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여자라는 것을 깨달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공동의 적. 미나는 일단 오수진과 협력하는 척했다. 한지원을 유인해 납치하고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 계획을 세웠다. 질투에 눈이 먼 오수진은 그 계획에 동의하며 차와 무기 전기 충격기를 제공했다. 하지만 박은주는 사이코패스였다. 그녀가 자신의 복수를 타인과 나눌 리 없었다. 오수진이 모든 준비를 마치자마자 미나는 그녀를 전기 충격기로 기절시켰다. 내까짓게 감히 내 복수를 나눠 갖자고 너도 똑같아. 내 것을 탐내는 또 다른 연일 뿐이야. 미나는 의식을 잃은 검사를 납치했다. 그리고 그녀는 오수진의 전화로 청하원에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아들, 이제 막 수술을 마치고 세상을 보기 시작한과 함께 있던 지원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안녕 언니. 지원의 피가 얼어붙었다. 내 남편의 깨끗한 첫사랑이 내 손에 있어. 지금 당장 영동대교 신축 공사장으로 와. 꼭대기 타워로. 혼자 와. 그렇지 않으면 이 고고한 검사님을 한강으로 떨어뜨려 버릴 거야. 그리고 그 다음은 내 아기 차례야. 아이에 대한 협박. 그것은 지원이 논리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유일한 급소였다. 그녀는 백은호 원장이 만약을 대비해 쥐어준 위치 추적기를 주머니에 넣은 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바람이 휘몰아치는 아직 완공되지 않은 고층 빌딩의 꼭대기.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지만 그곳은 지옥의 입구였다. 지원이 도착했을 때 미나는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웃고 있었다. 오수진은 가장자리의 철골 구조물에 밧줄로 묶여 공포에 질려 있었다. 파시에 온 개월 환영해 지원아. 그 순간 지원의 뒤를 이어 권지혁이 헐레벌떡 뛰어 올라왔다. 백 원장이 추적기의 경보를 받고 즉시 그에게 연락했던 것이다. 아, 미나가 손뼉을 쳤다. 온 가족이 모였네. 완벽해. 미나는 근처에 있던 쇠파이프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두 여자를 가리켰다. 입이 막힌 채 울고 있는 오수진. 그리고 차갑고 침착하게 상황을 계산하는 한지원. 자치여가 미나가 바람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쳤다.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야. 너의 완벽하고 깨끗했던 과거. 그녀가 오수진을 발로 찼다. 아니면 내 인생을 훔친 더럽고 거짓말쟁이 괴물. 그녀가 지원을 가리켰다. 한 명만 구할 수 있어. 선택해. 그렇지 않으면 둘 다 죽일 거야. 네 아내부터 건설 중인 고층 빌딩의 꼭대기 바람이 모든 소리를 삼키는 지옥의 재단 위. 박은주는 광기에 찬 눈으로 두 여자를 내려다보며 권지혁에게 마지막 선택을 강요했다. 선택해. 권지혁, 너의 깨끗한 과거 아니면 너의 더러운 현재. 권지혁의 심장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는 지금 이 순간 전략가이자 한 명의 남자로서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의 시선은 울부짖는 오수진을 지나 그녀가 묶인 철골 구조물 아래쪽 어둠을 꿰뚫었다. 그곳에 있었다. 백은호 원장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 특수 구조대 SRT가 소리 없이 접근 중이었다. 그들은 오수진이 묶인 기둥 바로 아래층에 거의 도달해 있었다. 하지만 한지원이 있는 곳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었다. 계산은 즉각적으로 끝났다. 끝나라다. 오수진을 구하는 것은 전술적으로 가능한 일이었다.
한지원을 구하는 것은 박은주를 정면으로 제압해야 하는 불가능한 도박이었다. 주겠어. 박은주가 한지원의 머리 위로 수해 파이프를 들어 올렸다. 그 순간 권지혁은 한지원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1초의 시선 교환 속에 이혼 서류, 거짓말 복수, 그 모든 것이 재가 되어 사라졌다. 그들의 지독했던 운명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실만이 남았다. 그는 박은주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알았어, 멈춰. 내가 선택하지. 그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오수진을 가리켰다. 오수진 검사를 구해. 입이 막힌 오수진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터져나왔다. 박은주는 승리감에 도취해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그럴 줄 알았어. 역시 넌 깨끗한 걸 좋아하는구나. 넌 결국 이 괴물을 버렸어. 박은주는 자신의 승리를 만끽했다. 구조대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며 오수진이 묶인 기둥으로 접근해 그녀의 밧줄을 끊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녀는 방해하지 않았다. 그녀의 복수는 권지혁이 한지원을 버리는 것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으니까. 오수진이 안전하게 구조되는 것을 확인한 박은주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한지원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가 그녀를 선택했다고 해서 네가 살 수 있다는 뜻은 아니지. 박은주는 남은 모든 분노를 담아 권지혁이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수해 파이프 대신 자신의 온몸을 던져 한지원을 밀어버렸다. 안 돼. 권지혁이 절규하며 달려들었지만 너무 늦었다. 한지원은 균형을 잃고 수백 미터 아래 어둡고 차가운 허공 속으로 떨어졌다. 지원아. 권지혁의 비명은 도시의 바람에 찢겨 흩어졌다. 박은주는 빌딩 가장자리에 서서 팔을 벌리고 미친 듯이 웃었다. 그녀의 복수는 완성되었다. 그녀가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가질 수 없어야 했다. 경찰 특공대가 옥상으로 쏟아져 들어와 그녀를 덮치는 순간까지도 그녀의 웃음은 멈추지 않았다. 권지혁은 빌딩 가장자리로 달려갔다. 그는 아득한 어둠 속으로 사라진 그녀를, 그리고 그 아래 흐르는 검은 한강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오수진을 구하기 위해 전술적인 선택을 했다. 이제 그는 그의 심장을 위한 유일한 선택을 할 차례였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한지원이 사라진 그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박은주의 웃음소리가 얼어붙었다. 그녀가 원했던 남자와 그녀가 증오했던 여자가 자신의 세상에서 함께 사는 대신 함께 죽는 것을 선택했다. 그것은 그녀의 완벽한 패배였다. 시간이 흘렀다. 몇 년인지 모를 시간이. 서울의 지독한 바람 소리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잔잔한 파도 소리와 맑은 풍경 소리가 가득했다. 제주도. 바다가 보이는 작은 마을. 그곳에는 위로의 꽃이라는 이름의 작은 꽃집이 있었다. 꽃집 안한 여자가 노란색 캐모마일 다발을 정성스럽게 다듬고 있었다. 한지원이었다. 그녀의 눈에 서려 있던 강철 같은 복수심과 얼음 같은 냉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깊은 슬픔이 가라앉은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가게 한편에서는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그림책을 보고 있었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각막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있었고 아버지의 날카로운 지성을 그 눈에 담고 있었다. 그 꽃집은 진료소를 겸하고 있었다. 의사 가운 대신 편안한 리넨 셔츠를 입은 백은호 원장이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그날 밤 그는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한강 하류에 사설 구조 보트를 대기시키고 있었다. 그는 얼어붙은 강물 속에서 기적적으로 숨이 붙어 있던 두 사람을 모두 구해냈다. 그리고 그는 지난 몇 년간 서울의 모든 것을 버린 지원과 그녀의 아들을 이곳 제주에서 조용히 지키고 있었다. 청아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안정화되었고 그 수익금은 이 작은 진료소와 지원이 운영하는 작은 보육원을 후원하고 있었다. 그때 가게 문에 달린 종이 울렸다. 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는 값비싼 슈트를 입었지만 그 옷이 어울리지 않게 몹시 마르고 지쳐 보였다. 그는 약간 다리를 저는 듯했다. 권지혁이었다. 한지원의 손에서 꽃가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아이가 고개를 들어 낯선 남자를 바라보았다. 권지혁은 자신이 그 어둠 속을 헤매며 찾아다녔던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보았다. 그날 밤 백은호는 가게 앞 해변에 홀로 앉아있는 권지혁을 찾아갔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지혁이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1년은 혼수 상태였고 다시 걷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모두가 당신들이 죽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백은호가 그의 옆에 앉았다. 지원 씨는 여기서 새로운 삶을 찾았습니다. 유령이 없는 삶이죠. 내가 유령입니까? 그랬었죠. 오늘 밤까지는. 백은호는 작은 데이터 칩 하나를 그에게 건넸다. 그날 밤의 기록입니다. 당신의 통신기에 녹음된 음성 파일과 구조대의 영상을 동기화시켰죠. 지원 씨를 위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녀가 진실을 알아야 할 때를 대비해서 영상 속에는 권지혁이 구조대가 이미 오수진에게 도달한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 나서야 그녀를 구하라고 선택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는 오수진을 지원보다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첫 번째 위협 오수진, 이 이미 무력화되었음을 확인하고 진짜 목표물인 지원에게 집중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박은주가 지원을 밀었을 때 그의 점프는 자살이 아니었다. 그것은 불가능한 확률에 맞선 필사적인 구조 시도였다. 지원이도 이걸 봐야 합니다. 백은호가 말했다. 제 역할은 그녀를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만큼은 제가 치유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죠. 백은호는 일어섰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 그는 조용히 물러났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가게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밤새 그 영상을 보았다. 권지혁이 가게로 들어섰다. 그는 지치고 상처받았지만 진짜였다. 재벌 총수의 가면은 사라지고 오직 그녀를 위해 뛰어내렸던 한 남자만이 서 있었다. 그의 아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다가와 그를 올려다보았다. 권지혁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뜨거운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일어서서 아내에게 지원에게 다가갔다. 모든 화려한 꽃들을 지나 그는 소박한 캐모마일 다발이 꽂힌 양동이 앞에 멈춰 섰다. 나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꽃을 좀 사야겠소. 내가 끔찍한 상처를 주었던 한 여자에게 줄 꽃이오. 내가 단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었던 여자에게. 지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가장 싱싱한 캐모마일 다발을 골라 하얀 종이로 감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꽃다발을 계산대 너머로 밀었다. 권지혁은 꽃다발을 받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 꽃다발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을 자신의 상처투성이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것은 시작이었다.